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목표로 중력으로부터 탈출하여 별들 위로 솟아오르는 상상을 해볼 거예요. 제 근육은 이완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날도록 이끌어 드릴게요. 바깥 공간은 춥거나 무섭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편안한 요람이 될 거예요. 무중력 소음 없이 떠다니는 완벽한 평화를 상상해 보세요. 발밑에서 지구는 수축하여 푸른 구슬로 변합니다. 우주에 대해 엄청난 숫자들 상상할 수 없는 거리에 대해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 건조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직접 느껴볼 거예요. 자, 눈을 감으세요. 당신을 지탱하는 침대와 주변의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자, 심호흡을 하세요. 우주의 고요함을 들이마시고 오늘의 모든 짐을 내쉬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표류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든 잠들 수 있는 여정 모험을 떠날 거예요. 잠.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당신이 깨어 있다면 그건 그저 보너스일 뿐이에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몇 시야?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 은하를 처음 본다면 아마도 그 모습에 압도될 거예요. 멀리서 보면 마치 우주 공간에 빛나는 팽이처럼 펼쳐져 있죠. 은하수는 수십억 개의 별들이 한데 모여있는 거대한 디스크 형태예요. 이 원반의 가장자리를 보면 무수히 많은 별들이 마치 우유를 흩뿌려 놓은 것처럼 흐릿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밀키 서클이라고 불렀고 이 단어에서 갤럭시라는 말이 유래했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모습은 환상에 불과해요. 실제로는 은하계 전체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움직임은 단순히 회전하는 것 이상이에요. 내 안에서 별들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은하 중심을 휩쓸고 다니는 항성계들이 수도 없이 많죠. 거대한 가스 구름들이 표류하고 붕괴하고 폭발하며 새로운 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심장에는 거대한 짐승이 도사리고 있죠. 한때는 우리가 은하수를 단순한 빛의 띠로만 여겼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실체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나선파를 매핑하고 위성 은하를 발견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곳을 구성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따라가 봐야 해요. 우리 은하의 이야기, 즉 우리 우주의 집 이야기죠. 수천 년 전 과학이 은의 이름을 붙이기 훨씬 전, 인간이 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훨씬 전에도 밤하늘에는 희미한 빛의 띠가 펼쳐져 있었어요. 맑은 밤에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빛은 하늘에 드리워진 거대한 길처럼 보였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영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강이라고 믿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신이나 영혼들이 남긴 흔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은하수였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죠. 고대 사람들은 지금처럼 우주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빛이나 거리를 측정할 도구도 없었고 이 희미한 띠가 셀 수 없는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방법도 없었죠. 그들에게는 오직 그들의 눈과 이야기, 그리고 하늘만이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별의 이름을 붙인 최초의 문명 중 하나였어요. 그들은 은하수를 신화의 산물로 보았어요. 가장 유명한 전설 중 하나는 여신 헤라와 아기 헤라클레스의 이야기예요. 전설에 따르면 인간 여인에게서 태어났지만 제우스의 아들인 헤라클레스는 헤라가 잠든 사이에 그녀의 젖을 먹기 위해 데려와줬죠. 헤라가 깨어나 속임수를 알아차렸을 때 그녀는 몸을 돌렸고 그녀의 신성한 젖이 하늘에 흩뿌려져 은하수를 만들었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갈락시우스 키클로, 즉 우유의 원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바로
갤럭시라는 단어의 기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시포에트리인가요? 고대 중국의 천문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겼어요. 그들은 은하수에 그들만의 이름을 붙였죠. 바로 은하수예요. 그들에게 빛에 띄는 하늘의 수로였어요. 이와 관련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중 하나는 견우와 직녀의 전설이죠. 이 이야기에 따르면 두 연인은 은하수에 의해 떨어져 있었지만 1년에 한 번 까치들이 다리를 놓아주면 만날 수 있었대요.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는 칠석축제 가끔은 중국의 발렌타인데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해서 기억되고 있어요. 연인을 상징하는 별인 직녀성과 견우성은 계절에 따라 하늘에서의 위치를 바꾸며 여전히 은하수 건너편에서 빛나고 있죠. 서쪽으로 더 나아가 지금의 중동 지역인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도 그들만의 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빌로니아 문화에서는 하늘이 신과 운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죠. 은하수는 위대한 하늘의 용 티아마트의 꼬리이거나 때로는 신들이 사용하는 강이라고 생각되었어요. 바빌로니아인들은 하늘이 땅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하늘을 가로지르는 빛나는 길이 아래에 있는 강 아마도 그들의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이 반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지역에 따라 전통이 달랐어요. 남부 아프리카의 산족 사람들 사이에서 은하수는 밤의 척추로 여겨졌어요. 어떤 이야기들은 그것을 내세로 향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차 마시고 튀는 먼지라고 묘사했죠. 그것은 영혼들이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서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밤의 등뼈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표현은 나중에 현대 천문학 다큐멘터리의 제목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북유럽에서는 노르웨이 신화가 있었어요. 은하수는 신들이 사용하는 길, 아마도 지구를 아스가르드와 연결하는 비프로스트 다리로 여겨졌을 수도 있어요. 노르웨이 신화는 토르와 오딘,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그들은 또한 하늘이 의미로 가득 차 있고 모든 별이 인간과 신의 운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아메리카의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해석이 종종 시적이었고 자연의 리듬에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잉카인들은 은하수를 단순히 별들의 띠가 아니라 어두운 형태들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보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암흑 성운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이것들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천상의 동물들이었어요. 라마, 여우뱀과 같은 동물들이죠. 잉카인들에게 이 형태들은 실제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계절에 따라 어두운 형태들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며 그것들을 심기 수학 그리고 의식을 위한 신호로 사용했죠. 라코타족 사람들은 은하수를 영혼의 길로 보았는데 죽은 후 영혼들이 가는 길이었어요. 체로키족과 같은 다른 아메리카 원주민 그룹들은 은하수를 하늘을 가로질러 달리는 개가 흩뿌린 옥수수 가루라고 보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 아직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구전 전통은 이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속적인 문화를 가진 호주 원주민들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한 하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죠. 용구족 사람들은 은하수를 조상들의 존재를 실어 나르는 칸으로 보았어요. 그들의 반짝이는 빛은 물 표면에 비친 그들의 불빛의 반영이었죠. 이 이야기들은 별들에 담긴 지도 달력 그리고 도덕적 교훈들이었어요. 망원경이나 과학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은하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닿았기 때문에 그들은 은하수에 이야기와 이름을 부여했죠. 물론 이 고대 사람들은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우리 나선 은하의 가장자리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들이 보는 별들이 수십억 개의 태양을 포함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도 몰랐죠. 하지만 그들이 알았던 것은, 그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경외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외심으로부터 그들은 경이로움, 호기심, 그리고 결국 과학의 토대를 쌓았죠.
피안 2.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우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뒤집어졌죠. 오랫동안 사람들은 지구가 여전히 정지해 있으며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하늘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해가 뜨고 지고 별들이 머리 위를 돌고 달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인간의 눈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였어요. 결국 땅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별 행성 그리고 태양은 우리 주변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믿음은 옳게 느껴졌죠. 이러한 생각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들에 의해 지지되었어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이 완벽하고 변하지 않으며 지구가 그 중심에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죠. 나중에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지구 중심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 모델에서 지구는 고정된 채로 있었고 행성, 태양, 달, 그리고 별들은 완벽한 원을 그리며 지구 주위를 돌았죠. 프톨레마이오스의 시스템은 복잡했어요. 행성들이 더 큰 궤도를 돌면서 작은 원, 즉 주전원을 따라 움직여야만 했죠. 하지만 이 모델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보는 것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1000년 이상 동안 이 모델은 사실로 가르쳐졌죠. 그것은 사람들이 우주 그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 심지어 시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했어요. 유럽의 교회도 이 모델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지구와 인류를 신의 창조물 중심에 두는 특정 종교적 견해와 일치했기 때문이었죠. 하늘의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리석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죠. 1500년대의 조용하지만 급진적인 생각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모델이 정말 말이 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오래된 시스템에서는 행성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복잡했어요. 어떤 행성들은 하늘에서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을 역행 운동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프톨레마이오스가 사용한 원안의 원들은 억지스럽게 느껴졌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이렇게 생각했죠. 만약 문제가 행성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면 어떨까? 그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어요. 만약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면 만약 지구가 그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돈다면 이 아이디어, 즉 지동설은 행성들의 역행 운동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단순하고 우아한 아이디어였지만 동시에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작품을 출판하는 것을 주저했어요. 그는 그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수십 년 동안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자신의 책을 완성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1943년 그가 죽기 직전에야 출판을 허락했죠. 그때쯤 그의 건강은 쇠약해져 있었고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 문제와 영감을 가져올지 결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어요. 코페르니쿠스의 책은 조용히 퍼져나갔고 주로 다른 천문학자들에 의해 읽혔죠. 많은 이들은 여전히 오래된 지구 중심 시스템에 매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책을 읽은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생각, 우리가 단지 태양 주위를 도는 다른 행성들 중 하나라는 생각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등장했어요. 갈릴레오는 1964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는 운동을 연구하고 기계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말로만 하던 아이디어를 직접 실험했죠. 하지만 하나의 발명품이 그에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바로 망원경이었죠. 망원경은 1600년대 초에
막 발명되었고 갈릴레오가 그 디자인을 개선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가 망원경을 하늘로 향했을 때 그는 그토록 자세하게는 그 어떤 인간도 본 적 없는 것들을 보았죠. 그는 달에 있는 분화구를 보았고 태양의 흑점도 보았어요. 그는 목성에 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4개의 달이 그 거대한 행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금성이 우리 달처럼 위상을 거친다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금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을 때만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었어요. 이 모든 발견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구는 중심이 아니었죠. 하늘은 완벽하지 않았고 오래된 모델은 갈릴레오가 자신의 렌즈를 통해 보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는 1910 10년에 별 소식이라는 짧은 책으로 자신의 발견을 출판했어요. 이 책은 큰 소동을 일으켰죠. 여전히 프톨레마이오스의 견해와 깊이 연결되어 있던 교회는 경각심을 가지고 반응했어요. 갈릴레오의 아이디어는 종교적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죠. 1996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낙인 찍혔어요. 갈릴레오는 그것을 가르치거나 지지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죠. 하지만 갈릴레오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글을 썼고 1932년에는 2가지 주요 세계 체계에 대한 대화를 출판했죠. 비록 세 인물 간의 대화 형식으로 쓰였지만 이 책은 명백히 태양 중심 모델을 지지했어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갈릴레오는 로마 종교재판소에 끌려갔고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도록 강요당했으며 남은 여생을 가택 연금 상태로 보냈어요. 하지만 오래된 모델에 대한 손상은 이미 일어났죠. 망원경은 너무 많은 것을 드러냈어요. 별들은 더 이상 검은 돔 위에 먼 빛이 아니었죠. 그들은 그 자체로 태양일 수도 있었고 각각은 광활한 어둠 속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몇몇 학자들은 갈릴레오가 마찰을 줄이기 위해 망원경의 렌즈에 독특한 윤활유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한 일이 무엇이든 그의 관찰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죠. 망원경의 힘으로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더 많은 천문학자들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시작한 작업을 이어갔죠. 요하네스 케플러는 행성들이 완벽한 원이 아니라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로 인해 행성들의 움직임은 관측과 훨씬 더 정확하게 일치했죠. 그는 또한 행성들이 태양에 가까이 있을 때 더 빨리 움직이고 멀리 있을 때 더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지동설 모델에 힘을 더하는 발견이었어요. 그리고 아이작 뉴턴이 등장했죠. 1600년대 후반에 뉴턴은 행성들이 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는 중력이라는 물체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설명했고 나무에서 사과를 떨어뜨리는 바로 그 힘이 달을 궤도에 머물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뉴턴의 법칙으로 행성들의 움직임은 예측 가능해졌어요. 태양계는 규칙을 따르는 기계가 되었죠. 하지만 이것이 행성과 달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동안 그것은 또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어요. 만약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단지 하나의 별일 뿐이라면 하늘에 있는 다른 모든 별들은 대체 무엇일까? 1700년대와 1800년대에 망원경은 더욱 개선되었어요. 천문학자들은 맨눈으로는 너무 희미해서 볼 수 없는 별들로 하늘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죠. 어떤 성단들은 구름처럼 보였는데 이것들을 성군 네브라에이라고 불렀어요. 그중 일부는 구름이 아니라 우리 태양계 너머에 있는 거대한 별들의 집합체로 밝혀졌죠. 천천히 우주에 대한 아이디어는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았고 태양은 수많은 별들 중 하나였죠. 그리고 별들은 더 큰 시스템의 일부일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 은하라고 부르게 될 시스템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위를 올려다보며 모든 것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은 전체 문명을 형성했죠. 하지만 인내심 있는 연구, 새로운 도구, 그리고 항상 받아들여졌던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용기를 통해 오래된 우주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더 크고 더 복잡하며 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우주가 드러나고 있었죠.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일부이며 여전히 이해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주 말이에요. 편 3. 흐릿한 자국에서 나선으로 전파와 적외선이 우리 은하의 모습을 드러낸 방식. 망원경이 은하수의 빛이 수백만 수천만 개의 별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에도 더 큰 질문은 남아있었죠. 이 모든 것의 모양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의 진정한 형태는 무엇일까?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밝혀졌어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위치였죠. 우리는 은하수 안에 그것의 팔 중 하나에 깊숙이 파묻혀 있어요. 마치 나무들 사이에 서서 숲의 모양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과 같죠. 당신은 주위에 줄기와 가지들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패턴, 즉 숲 전체는 숨겨져 있어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죠. 별들 사이에는 두꺼운 가스와 먼지 구름들이 있었어요. 이 구름들은 가시광선을 차단하죠. 그래서 은하의 먼 부분이 밝게 빛나고 있더라도 그 빛의 대부분은 지구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은하수에 먼지 낀 길들의 어두운 커튼 뒤에 숨겨져 있었죠. 수년 동안 이 때문에 진전은 더뎠어요. 초기의 천문학자들은 별들을 세고 하늘을 매핑하려고 노력하며 은하가 가장 두껍거나 밝은 곳이 어디인지 알아내려 했어요. 1700년대 후반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은 바로 그 시도를 했죠. 그는 거친 별 지도를 만들었고 은하가 납작한 원반 모양일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먼지를 꿰뚫어 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지도는 진정한 그림이라기보다는 추측에 가까웠죠. 과학자들이 가시광선을 넘어보는 법을 배웠을 때 모든 것이 변했어요. 빛은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외선이나 X선처럼 파장이 짧은 것도 있고 적외선이나 전파처럼 파장이 긴 것도 있죠. 이 긴 파장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바로 먼지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외선은 가시광선과 가까우며 스펙트럼의 빨간색 끝 바로 너머에 있어요. 그것은 두꺼운 구름 뒤에 숨겨진 별들과 같은 따뜻한 물체에서 나오죠. 전파는 훨씬 더 길어요. 그것들은 두꺼운 가스와 먼지 구름을 거의 방해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신호들이 은하수의 진정한 모양을 밝혀내는 열쇠였죠. 20세기 중반에 새로운 종류 전문 천문학이 탄생했어요. 바로 전파 천문학이죠. 이것은 유리 렌즈나 거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거대한 금속 접시를 사용하여 우주에서 오는 희미한 전파 신호를 수집했죠. 첫 번째 큰 발견 중 하나는 수소 원자를 관찰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어요.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죠. 깊은 우주에서 별들 사이에 가스 대부분은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 원자가 내부 스핀을 뒤집을 때 그것들은 매우 특정한 파장, 즉 22dB 길이의 전파를 방출하죠. 이 신호는 매우 희미하지만 전파 망원경으로 포착될 수 있어요. 1950년대의 천문학자들은 이 수소 신호를 사용하여 은하수를 매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다른 방향에서 오는 전파를 들으면서 수소가 고르게 퍼져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것은 길고 구부러진 길, 즉 은하의 중심을 휘감고 있는 구조물에 모여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나선팔, 스파이럴 암스 이었죠. 이것은 은하수가 나선 은하라는 첫 번째 명확한 신호 중 하나였어요. 부드러운 둥근 별들의 구름 대신
그것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밀집된 중심 지역에서 바깥쪽으로 소용돌이치는 팔들이 있었어요. 적외선 망원경은 다음 단계였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미국 항공우주국은 적외선 천문 위성 IRAS와 나중에 스피처 우주 망원경과 같은 임무를 발사했어요. 이 관측소들은 우주에서 오는 많은 적외선 빛을 차단하는 지구 대기권 위를 궤도에 돌았죠. 그곳에서는 대기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 가시광선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었던 별과 가스의 열 발광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천문학자들은 처음으로 은하수의 먼지투성이 핵심을 들여다볼 수 있었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별들과 이상한 구조물들로 가득 찬 복잡한 지역이었어요. 이 모든 것의 심장에는 중심을 가로지르는 막대 모양의 별들 집단이 있었죠. 이것은 우리 은하가 단순히 나선형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많은 다른 은하들에서 볼 수 있는 막대 나선 은하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적외선과 전파 지도가 겹치기 시작했죠. 데이터가 결합되어 은하수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었어요. 구부러진 팔을 가진 얇은 원반 가운데에 두꺼운 팽대부, 그리고 오래된 별들과 신비한 암흑 물질로 만들어진 주변의 후광이 있었죠. 그것은 다른 은하들과 매우 비슷했지만 우리에게는 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도 은하수를 매핑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죠. 우리가 전체 물체로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먼 은하들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 은하를 외부에서 볼 수 없어요. 그래서요. 은하수의 모든 지도는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는 신호들로 조각조각 맞춰진 재건물이죠. 이 지도를 만들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또 다른 도구인 도플러 이동을 사용해요. 지나가는 기차의 소리가 움직임에 따라 음높이가 변하든 빛과 전파도 소스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지에 따라 이동하죠. 21cm 수소선의 이동을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은하계의 가스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이 움직임들은 나선팔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회전하는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죠. 이 모든 작업은 은하수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이 4개의 주요 나선팔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일부는 다른 것들보다 더 잘 정의되어 있어요. 우리 태양계는 그들 중 2개의 팔 사이에 있는 오리온 팔 또는 오리온 나선이라는 더 작은 가지에 위치하고 있죠. 내부에서 보면 은하수는 여전히 별과 먼지의 줄무늬처럼 보이지만 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끈기 있는 작업 덕분에 우리는 커튼을 걷어냈고 이제 우리는 수십만 광년에 걸쳐 구부러진 팔들이 뻗어 있는 장엄한 회전하는 별들의 도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림은 완전하지 않아요. 은하의 일부는 더 두꺼운 구름 뒤에 숨겨져 있거나 중첩된 신호로 인해 혼란스러워 매핑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죠. 하지만 매년 새로운 기기와 임무들이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주 기반 관측소 지상 기반 전파 배열, 그리고 상세한 컴퓨터 모델들은 시야를 더 선명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죠. 한때 희미한 별들의 흔적처럼 보였던 것이 거대한 나선 시스템이 되었어요. 은하수는 여전히 조각조각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던 시절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상기하게 되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은하 안에서 조용히 회전하면서 말이에요. 반사, 우주에서 우리의 주소를 찾는 것, 회전하는 거인 속 태양계의 위치. 지구에서는 하늘이 모든 방향에서 똑같아 보이죠. 은혜는 지도가 딸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스스로 지도를 만들어야 했죠. 1700년대와 1800년대에 윌리엄 허셜과 캐롤라인 허셜 같은 천문학자들은 하늘의 다른 부분에 있는 별들을 세려고 노력했어요. 목표는 간단했죠.
한 방향에 다른 방향보다 더 많은 별이 있는지 보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만약 우리가 은하의 중심 근처에 있다면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한 수의 별들을 볼 것이라고 가정했어요. 만약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하늘의 한 부분이 더 밀집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들의 초기 지도는 좋은 첫 시도였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은하수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기에 충분했죠. 별의 수는 특정 지역에 더 많이 몰려 있는 것처럼 보였고, 이는 우리가 중심 근처에는 없다는 것을 암시했어요. 나중에 망원경이 개선되고 사진이 사용되면서 천문학자들은 거리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유형의 별들을 보기 시작했죠. 그중 가장 유용한 것 중 하나는 세페이드 병왕성이었어요. 이 별들은 규칙적인 리듬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지는데 그 밝기는 그 리듬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와 연결되어 있었죠. 그들의 맥박 사이의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별이 실제로 얼마나 밝은지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구에서 보이는 밝기와 비교함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계산할 수 있었죠. 20세기 초에 이 방법은 은하수의 크기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것은 은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은 태양이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사실 우리는 은하 중심에 밀집된 별과 가스의 허브에서 수만 광년 떨어진 꽤 먼 거리에 있었어요. 세페이드 변광성과 다른 종류의 별들을 사용한 나중의 연구들은 태양계가 은하수 중심에서 약 26천 광년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중심에서 바깥 가장자리까지의 중간쯤 되는 거리이며 은하 원반은 약 100천 광년 너비로 뻗어 있죠. 하지만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아는 것은 퍼즐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과학자들은 또한 우리가 은하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알고 싶었죠. 결국 은하수에는 별 가스먼지, 그리고 새로운 별 형성이 가득한 팔, 즉 나선팔이 있잖아요. 이 팔들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감겨 있으며 마치 팽이의 팔처럼 은하를 감싸고 있어요. 우리 태양계는 주요 팔들 중 하나에 바로 위치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그것은 두 개의 더 큰 나선팔, 즉 궁수자리 팔과 페르스스 팔 사이에 있는 짧고 좁은 별들의 다리인 오리온 팔에 놓여 있죠. 그것은 주요 별 형성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태양을 포함한 수백만 개의 별들의 고향이에요. 은하수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것은 회전하죠. 우리 태양계를 포함한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움직여요. 별들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처럼 은하 중심을 공전하지만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져요. 우리 태양은 그것을 따르는 행성들과 함께 약 2억 3천만 년마다 은하 주위를 한 바퀴 완전히 돌죠. 이 움직임을 은하 궤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의 속도는 시속 약 828, 정인킬로미터, 즉 약 524 광주현 마일이죠. 이 움직임은 너무나 부드럽고 일정해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없어요. 하지만 별들로부터 오는 빛과 그것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물체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감지할 수 있죠. 이것은 도플러 효과를 사용하여 이루어져요. 은하수의 다른 부분에 있는 별들과 가스 구름의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은하가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보았어요. 회전 속도는 가시적인 물질만 포함되어 있다면 예상했던 방식대로 감소하지 않았죠. 이는 암흑 물질이 은하를 함께 붙잡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주요 발견 외에도 회전 모델은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죠. 그들은 우리 태양계가 은하 경로를 따라 어떻게 움직이며 나선팔의 더 큰 구조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보여주었어요. 마치 별들로 가득 찬 거대한 도시의 교통 흐름처럼요. 한 명의 교통경찰이
모든 것을 추적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꽤나 혼란스러울 거예요. 은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는 또 다른 도구는 펄서에서 나왔어요. 이것들은 초신성으로 폭발한 거대한 별들의 붕괴된 잔해들이죠. 펄서는 매우 빠르게 회전하며 거의 우주의 시계처럼 극도로 정밀하게 전파 펄스를 방출해요. 각 펄서는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하여 거리를 측정하고 매우 정확하게 위치를 매핑할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지구에서 GPS가 작동하는 방식과 비교했죠. 여러 펄서에서 오는 신호를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위치를 삼각 측량하고 은하 모델을 확인할 수 있어요. 더 많은 펄서가 은하수 전체에서 발견되면서 그들은 팔의 구조와 그 안에 물체들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그들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즉 우리 별뿐만 아니라 은하에 회전하는 원반 내의 그 이웃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점 더 커지는 지도에 추가되었어요. 다른 근처의 별들도 우리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예를 들어 태양과 같은 움직이는 그룹의 일부인 소위 국소 표준 정지에 속한 별들은 우리 은하의 이 지역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죠. 그들의 속도와 방향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태양계가 중심을 공전하는 별들의 더 큰 교통 흐름에 어떻게 들어맞는지에 대한 감각을 얻게 돼요. 오늘날 이 모든 작업 덕분에 우리는 은하수 지도상의 한 위치를 가리키며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기에 있군. 중심에 있지 않고 거인들 사이에 조용한 팔에 박혀 있죠. 우리는 수천억 개의 다른 별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그들 모두는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가득 찬 은하를 통해 움직이고 있어요. 판 오프, 어두운 우주에서 질량을 측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게로 재는 것과 같죠. 과학자들이 은하수가 얼마나 큰지 측정하려고 할 때 그들은 단순히 그것이 얼마나 넓게 보이는지 보지 않아요. 대신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것의 중력 인력이 얼마나 멀리 미치는지, 그리고 그 안의 물체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살펴보죠. 이 모든 것이 은하수의 진정한 크기와 모양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그것은 또한 큰 문제를 야기하죠. 은하수 질량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은하를 측정하는 것은 처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별가스, 그리고 먼지는 은하수 전체 질량의 작은 부분만을 차지해요. 이 가시적인 구성 요소들은 밝은 나선팔 빛나는 핵, 그리고 주변에 흩어져 있는 성단들을 형성하죠. 은하계에 있는 모든 빛을 내뿜는 물체들, 즉 모든 별, 모든 행성, 모든 빛나는 가스 구름을 다 합쳐도 그것들은 은하수 전체 질량의 약 10%에서 15%만을 차지할 거예요. 첫 번째 단서는 별들이 움직이는 방식을 관찰하는 것에서 나왔죠. 20세기 초 천문학자들은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중력의 법칙에 따르면 중심 질량에서 멀어질수록 더 느리게 움직여야 해요. 우리 태양계 행성들처럼요. 태양에 가까운 수성은 빠르게 태양 주위를 돌죠. 가장자리에 있는 명왕성은 훨씬 더 느리게 움직여요. 그것이 물리학이 예측하는 바죠.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은하수 가장자리 근처의 별들을 추적했을 때 그들은 속도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중심에 더 가까운 별들만큼 거의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것은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을 계속 움직이게 하지 않는 한 말이 되지 않았어요. 질량을 가진 무언가 추가적인 중력을 더하여 별들을 제자리에 붙잡아두고 그들의 궤도를 가속시키는 무언가. 그 무언가를 우리는 암흑물질이라고 불렀죠. 암흑물질은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은하들에서도 발견되는 이상한 관측들의 긴 목록에 대한 최고의 설명이에요.
그것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볼 수 없지만 중력과는 상호작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은하수에서는 그것이 은하 원반의 가시적인 가장자리를 훨씬 넘어 뻗어 있는 거대한 후광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 암흑 물질 후광은 중심으로부터 300정광년 이상 뻗어 있을 수 있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껍질처럼 은하를 감싸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은하수의 크기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죠. 만약 우리가 빛나는 부분만 센다면 우리는 약 100천광년 너비라는 고전적인 숫자를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암흑 물질 후광을 포함한다면 은하는 훨씬 더 커요. 그것의 진정한 중력적 크기는 그것의 3배 이상일 수 있죠. 그것은 은하수의 중력이 여전히 물체와 위성들을 붙잡고 있는 것에 따라 선을 긋는 곳에 달려 있어요. 은하수는 그것을 공전하는 많은 작은 위성 은하들을 가지고 있어요. 은하의 바깥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는 작은 별 시스템들이죠. 가장 유명한 것은 크고 작은 마젤란 은하이지만 별들의 뭉치에 불과한 것들을 포함하여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외소 은하들은 은하수의 중력 인력 때문에 궤도에 머물러 있죠. 만약 은하의 질량이 적었다면 그들은 떠내려 갔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단단히 묶여 있다는 사실은 그들을 제자리에 붙잡고 있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질량이 있다는 또 하나의 단서죠. 그 질량을 측정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에요. 은하수를 저울에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 과학자들은 질량을 추정하기 위해 움직임을 사용하죠. 별들이 은하를 공전하는 속도는 그들에게 작용하는 중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어요. 더 빠른 속도는 더 많은 질량을 의미하죠. 중심에서 다른 거리에 있는 별들의 회전을 매핑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은하 전체에 걸쳐 질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어요. 이 모델에는 가시적인 물질과 암흑 물질이 모두 포함되죠. 하지만 은하수는 고르게 분포된 별들을 가진 단순한 평평한 물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덩어리 틈팔, 그리고 구름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완벽하게 둥글지 않은 후광을 가진 오래된 별들의 중앙 팽대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암흑 물질은 일반 물질과 같은 방식으로 뭉치지 않아요. 그것은 더 고르게 퍼져 있으며 모든 것을 함께 붙잡는 부드러운 배경 구조를 형성하죠. 모든 추정, 모든 모델은 수학 이론 그리고 다른 은하들과의 비교를 사용하여 채워져야 하는 틈새를 가지고 만들어져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은 은하수 전체 질량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치를 내놓았죠. 현재 모델은 그것이 우리 태양 질량의 약 1조에서 1조 5천억 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해요. 하지만 그 태양들 중 약 1천억에서 2천억 개만이 실제 별들이죠. 나머지 질량, 즉 약 85%에서 90%는 암흑 물질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은하 안에서 보고 행하는 모든 것을 형성하는 엄청난 양의 숨겨진 물질이죠. 이 어두운 토대는 또한 은하가 이웃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요.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국부 은하군이라고 알려진 은하그룹의 두 가장 큰 구성원이며 그들은 충돌 궤도에 있어요. 약 40억 년 안에 두 은하는 합쳐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충돌의 결과, 즉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얼마나 격렬한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종류의 은하가 나타날지는 각각이 얼마나 많은 암흑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크게 달려 있죠. 심지어 지금도 은하수와 안드로메다의 암흑 물질 후광은 이미 서로 스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멀리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증거죠. 은하의 가시적인 부분들이 만나기 훨씬 전에 그들의 보이지 않는 구성 요소들은 이미 서로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어요. 단순한 평면 원반이 아닌 은하수의 팽대부 뒤틀림, 그리고 수직 불꽃들.
만약 당신이 은하수를 옆에서 상상한다면 우주의 팬케이크처럼 평평한 나선형을 떠올릴지도 몰라요. 수년 동안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했던 방식이 바로 그랬죠. 하지만 우리가 전파지도 우주망원경 그리고 별 조사를 통해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단순한 모양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은하수는 부풀어 오르고 그 가장자리는 연못의 물결처럼 위아래로 솟아오르거나 가라앉죠. 그리고 이 이상한 모양들은 우리 은하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언젠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은하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덩어리는 중심 팽대부예요. 나선팔 중 하나에 위치한 우리에게서는 모든 먼지 때문에 가시광선으로 팽대부를 볼 수 없지요. 하지만 적외선과 전파를 사용해서 과학자들은 그 흐릿한 안개를 꿰뚫어 보았어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완벽한 구형이나 단순한 별들의 공이 아니었어요. 대신 팽대부는 늘어나 있었죠. 그것은 우주의 등뼈처럼 은하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길쭉한 구조물, 즉 막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 막대 모양은 나선 은하에서 흔한 형태예요. 그것은 별들과 가스가 뭉치고 늘어나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내부 원반의 회전으로부터 형성된다고 생각되죠. 중력이 그들을 끌어당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하의 중심은 더 두꺼워질 뿐만 아니라 길어지게 돼요. 이 막대는 가스를 안쪽으로 밀어넣어 새로운 별들을 연료로 공급하고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먹여 살리죠. 그것은 중심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활동의 폭발을 일으키는 일종의 엔진이 되는 거예요. 막대 주위에는 오래된 붉은 별들의 밀집된 개체군이 있어요. 이 별들은 고대하며 일부는 은에서 가장 오래된 별들이죠. 그들의 존재는 팽대부가 은하의 생애 초기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하지만 그들만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팽대부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새로운 별들이 여전히 태어나고 있는 신비한 가스 구름들이죠. 그것은 은하수의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장소예요. 중심에서 멀어지면 은하의 원반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구부러지죠. 은하수의 바깥 부분은 마치 햇볕에 너무 오래 방치된 레코드판처럼 뒤틀려 있어요. 원반의 한쪽은 위로 굽어 있는 반면 다른 쪽은 아래로 처져 있죠. 이 뒤틀림은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들과 가스의 위치와 움직임에 영향을 미쳐요. 천문학자들은 수소가스 조사를 사용하여 이 뒤틀림을 측정했어요. 그들은 또한 우리 은하와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소 은하인 마젤란 은하의 위치를 매핑했죠. 과학자들은 이 외소 은하들이 은하수 주위를 공전하면서 그들의 중력이 우리 은하의 외부 원반을 잡아당겨서 이 뒤틀림을 유발한다고 믿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가장 시적인 증거 중 하나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은하수는 또한 수직적으로도 완벽하게 평평하지 않아요. 원반에 있는 대부분의 별들은 마치 얇은 판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는 위아래로 솟아오르죠. 이 현상은 수직 불꽃이라고 불려요. 별들은 은하의 원반을 통과할 때, 특히 밀집된 팔을 통과할 때 중력적으로 툭 튕겨져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물이 가득 찬 그릇에 돌을 던지면 물이 튀어오르는 것과 비슷하죠. 이 별들은 천천히 위아래로 진동하며 원반 위아래로 퍼져나가는 물결을 만들어요. 이러한 수직 불꽃은 은하수 원반의 두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것은 완벽하게 얇지 않고 원반을 통과하는 별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퍼져 있는 거죠. 이 움직임은 수십억 년에 걸쳐 일어났어요. 이 과정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더 자세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일부는 은하의 암흑물질, 후광 내의 밀집된 부분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은
과거에 우리 은하와 충돌했던 외소 은하들의 영향이라고 믿고 있어요. 마치 우주의 지문처럼 이 뒤틀림과 불꽃들은 은하수의 길고도 격렬한 역사를 보여주는 흔적들을 남기고 있죠. 이 모든 불규칙성들은 은하수가 정적인 물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장소라는 것을 상기시켜줘요. 이 복잡한 춤은 은하수가 단순한 별들의 모임, 그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것은 자체적인 구조와 복잡한 과거를 가진 생명체와 같죠. 이 모든 움직임, 모든 뒤틀림과 팽대부는 그 자체의 이야기에 기여해요. 은하의 막대는 우리에게 그것의 초기 활동에 대해 말해주고, 그 뒤틀림은 우리에게 주변의 힘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주며, 그 수직 불꽃은 우리에게 그 원반 내의 끊임없는 움직임에 대해 말해주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곳의 복잡성과 경이로움을 더해주고 있어요. 우주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은하수와 안드로메다의 웅장한 재회. 웅장한 재회. 이 두 거인은 우주에서 가장 큰 이웃들이며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그들은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죠. 약 40억 년 안에 그들은 충돌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충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답니다. 별들이 서로에게 날아와 폭발하는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대신 그것은 마치 두 개의 거대한 유령선이 서로를 통과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우주 공간은 너무나 광활해서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기 때문에 별들이 실제로 서로 부딪힐 가능성은 매우 낮죠. 당신은 어쩌면 수백만 년 동안 어떠한 충돌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행성계는 더 취약하죠. 그들은 충돌하거나 중력적으로 다른 별들의 궤도에 던져질 수 있어요. 이 충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두 나선 은하는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로 합쳐질 거예요. 이 새로운 은하는 밀코메다라고 불리며 나선팔을 잃고 둥근 공처럼 부풀어 오를 거예요. 이 합병은 수억 년 동안 계속될 것이며 두 은하의 가스와 먼지가 압축되어 새로운 별들이 폭발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를 촉발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은하의 익숙한 나선팔을 볼 수 없을 거예요. 대신 우리는 새로운 집을 가질 것이고 그 안의 별들은 무작위적인 궤도로 움직이며 우리에게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우주적 관점에서는 새로운 평온의 상태를 찾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러한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과학자들의 모델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어요. 그들은 우주의 다른 곳에서 유사한 은하 충돌을 관찰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미래의 사건들을 예측하죠. 이 시뮬레이션들은 우리가 이미 논의했던 암흑 물질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암흑 물질의 거대한 후광은 은하의 가시적인 부분들이 만나기 훨씬 전에 이미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거예요. 암흑 물질의 중력은 두 은하를 서로 끌어당겨 충돌을 가속화하고 합쳐진 후에 최종 형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거인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러한 충돌은 우리에게 우주의 무상함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아는 한 우리의 태양과 지구는 이 혼란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우리의 별들의 밤하늘은 영원히 바뀔 거예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금도 밤하늘에서 희미한 얼룩처럼 보이지만 미래에는 우리의 밤하늘을 가득 채울 거예요. 수백만 개의 새로운 별들이 폭발적으로 탄생하고 우리는 별들의 바다에 완전히 둘러싸일 거예요. 우리가 별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별들은 이미 수백만 년 전에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고 있죠. 이 충돌은 우리에게 우리의 밤하늘이 항상 변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줘요. 그것은 정지된 그림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밤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살아있고 역동적이랍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합쳐지고 진화하고 있죠. 과학자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게 될 새로운 별들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의 태양계는 이 혼란스러운 춤에서 어떤 궤도를 따라 움직일까요? 모든 별들이 더 무작위적인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익숙한 별자리는 사라질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논쟁 중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은하수와 안드로메다의 거리는 매 초마다 수백 킬로미터씩 줄어들고 있죠.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이 거대한 우주의 드라마는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우주적 사건의 일부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 거대한 춤의 증거죠. 이 이야기는 당신이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당신이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당신이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우주의 모든 것이 얼마나 평화롭게 느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거대한 움직임의 한가운데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고 편안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곳의 이야기예요. 그것은 아름다움 혼란, 그리고 영원한 변화의 이야기죠. 우리가 아는 은하수는 혼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사에는 격동과 충돌의 흔적이 가득하죠. 그 기원은 우주가 아직 젊고 혼란스러웠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우주는 거대한 가스와 암흑 물질의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 구름들은 중력에 의해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고 회전하는 원반으로 납작해졌어요. 이 원반 안에서 별들이 형성되었고 이 별들로 이루어진 작은 은하들이 탄생했죠. 하지만 이 작은 은하들은 고립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중력의 힘에 이끌려 서로 충돌하고 합쳐졌어요. 이 충돌은 매우 폭력적인 사건이었죠. 수십억 개의 별들이 충돌하고 가스 구름이 압축되어 새로운 별들이 폭발적으로 형성되었어요. 이러한 충돌의 흔적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은하수에서 발견돼요. 우리 은하수의 외곽에는 마치 거대한 조류처럼 움직이는 별들의 흐름들이 존재하죠. 이들은 과거에 우리 은하수에 흡수된 작은 외소 은하들의 잔해예요. 마치 거대한 바다에 쏟아지는 강물처럼 이 별들의 흐름들은 우리 은하의 성장에 기여했죠. 가장 유명한 예 중 하나는 궁수자리 외소 타원 은하예요. 이 작은 은하는 수십억 년 동안 우리 은하수 주위를 공전하다가 결국 우리 은하의 막강한 중력에 의해 서서히 찢겨져 나갔어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별들이 우리 은하의 외곽으로 흩뿌려졌고 지금은 우리 은하 원반 주위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고리 모양의 흐름을 만들었죠. 과학자들은 별들의 움직임과 화학적 조성을 연구하여 이 흐름을 찾아냈어요. 이러한 충돌의 또 다른 흔적은 구상성단이에요. 이들은 수십만 개의 별들이 밀집되어 있는 오래된 구형의 집단이죠. 대부분의 구상성단들은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있지 않고 대신 은하 중심 주위를 맴도는 거대한 후광 안에 위치해요. 과학자들은 이 구상성단들이 우리 은하가 흡수한 작은 은하들의 잔해라고 믿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 은하의 역사를 보여주는 화석과도 같죠. 우리 은하의 가장 최근의 큰 충돌은 가이아 엔켈라두스 외소 은하와의 충돌이었어요. 이 충돌은 약 100억 년 전에 일어났고 우리 은하의 현재 모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충돌은 우리 은하의 후광을 만들고 많은 오래된 별들을 흩뿌려 놓았어요. 과학자들은 별들의 움직임과 화학적 조성을 통해 이 충돌의 증거를 찾아냈어요. 그들은 특이한 궤도를 가진 별들의 거대한 그룹을 발견했는데 이들은 우리 은하의 다른 별들과 다른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격렬한 충돌은 우리 은하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역동적인 장소임을 보여줘요.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때로는 작은 이웃들을 흡수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켜 왔죠. 우리가 보는 은하의 나선팔 중심, 팽대부, 심지어 뒤틀림까지도 모두 이러한 충돌의 결과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은하의 뒤틀린 모양은 마젤란 외소 은하와의 중력적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대요.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어요. 우주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충돌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죠. 우리 은하는 과거의 충돌과 합병의 산물이며 미래의 충돌 또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우주적 서사의 일부인지 깨닫게 해주죠. 밤하늘의 별들은 단순한 빛의 점이 아니라 우리 은하의 길고도 복잡한 역사를 담고 있는 이야기책의 페이지들이랍니다. 우리가 아는 은하수는 혼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사에는 격동과 충돌의 흔적이 가득하죠. 그 기원은 우주가 아직 젊고 혼란스러웠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우주는 거대한 가스와 암흑 물질의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 구름들은 중력에 의해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고 회전하는 원반으로 납작해졌어요. 이 원반 안에서 별들이 형성되었고 이 별들로 이루어진 작은 은하들이 탄생했죠. 하지만 이 작은 은하들은 고립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중력의 힘에 이끌려 서로 충돌하고 합쳐졌어요. 이 충돌은 매우 폭력적인 사건이었죠. 수십억 개의 별들이 충돌하고 가스 구름이 압축되어 새로운 별들이 폭발적으로 형성되었어요. 이러한 충돌의 흔적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은하수에서 발견돼요. 우리 은하수의 외곽에는 마치 거대한 조류처럼 움직이는 별들의 흐름들이 존재하죠. 이들은 과거에 우리 은하수에 흡수된 작은 외소, 은하들의 잔해예요. 마치 거대한 바다에 쏟아지는 강물처럼 이 별들의 흐름들은 우리 은하의 성장에 기여했죠. 가장 유명한 예 중 하나는 궁수자리 외소 타원 은하예요. 이 작은 은하는 수십억 년 동안 우리 은하수 주위를 공전하다가 결국 우리 은하의 막강한 중력에 의해 서서히 찢겨져 나갔어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별들이 우리 은하의 외곽으로 흩뿌려졌고 지금은 우리 은하 원반 주위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고리 모양의 흐름을 만들었죠. 과학자들은 별들의 움직임과 화학적 조성을 연구하여 이 흐름을 찾아냈어요. 이러한 충돌의 또 다른 흔적은 구상성단이에요. 이들은 수십만 개의 별들이 밀집되어 있는 오래된 구형의 집단이죠. 대부분의 구상성단들은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있지 않고 대신 은하 중심 주위를 맴도는 거대한 후광 안에 위치해요. 과학자들은 이 구상성단들이 우리 은하가 흡수한 작은 은하들의 잔해라고 믿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 은하의 역사를 보여주는 화석과도 같죠. 우리 은하의 가장 최근의 큰 충돌은 가이아 엔켈라두스 외소 은하와의 충돌이었어요. 이 충돌은 약 100억 년 전에 일어났고 우리 은하의 현재 모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충돌은 우리 은하의 후광을 만들고 많은 오래된 별들을 흩뿌려 놓았어요. 과학자들은 별들의 움직임과 화학적 조성을 통해 이 충돌의 증거를 찾아냈어요. 그들은 특이한 궤도를 가진 별들의 거대한 그룹을 발견했는데 이들은 우리 은하의 다른 별들과 다른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격렬한 충돌은 우리 은하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역동적인 장소임을 보여줘요.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때로는 작은 이웃들을 흡수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켜 왔죠. 우리가 보는 은하의 나선팔 중심, 팽대부 심지어 뒤틀림까지도 모두 이러한 충돌의 결과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은하의 뒤틀린 모양은
마젤란 외소, 은하와의 중력적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우주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충돌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죠. 우리 은하는 과거의 충돌과 합병의 산물이며 미래의 충돌 또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우주적 서사의 일부인지 깨닫게 해주죠. 밤하늘의 별들은 단순한 빛의 점이 아니라 우리 은하의 길고도 복잡한 역사를 담고 있는 이야기책의 페이지들이랍니다. 우리는 고대인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시작했던 곳에서 출발해 별과 별 사이를 누비며 우리 은하의 복잡한 구조와 격렬한 역사, 그리고 운명적인 미래를 탐험했습니다. 이제 여행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지식과 경이로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 우리 우주적 존재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구 중심설에서 벗어나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우주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겸손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양 중심설을 넘어 태양이 수천억 개의 별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관점은 더 넓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유일한 별들의 섬이 아니라 수십억 개의 은하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넓어지는 우주의 원안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결코 작아지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모든 지식은 당신의 존재를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별들의 먼지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 별들은 우주 초기에 수소와 헬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복잡하고 아름다운 창조물이자 그 창조물을 이해하려는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먼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별들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에게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거나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이며 이 모든 것은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은 은하의 리듬에 맞춰 뛰고 당신의 숨결은 우주의 확장과 수축을 반영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 모든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인들의 경외심으로부터 과학을 만들었고 그 과학을 통해 우리는 경외심을 재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늘을 미신적인 눈으로 보지 않지만 그 안의 아름다움과 신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별들이 신들의 우유나 용의 꼬리가 아니라 핵융합의 불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놀라운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 불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별의 빛을 향한 이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당신은 밤하늘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아마도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의 역사를 품은 별들을 볼 것입니다. 당신은 은하의 춤, 그 뒤틀림과 팽대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이 그 모든 것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과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와 경이로움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을 놓아주세요. 당신의 숨결은 부드러워지고 몸은 무거워집니다. 당신은 모든 불안을 내려놓고 깊은 잠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밤은 당신의 친구이며 별들은 당신의 길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집입니다. 편안하게 쉬세요.